네,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스토리 경영학의 챕터 6, 로마인 이야기, 현대 TMT 경영의 원형은 로마인이다. 고대 로마와 현대 경영의 TMT, 탑 매니지먼트 팀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한니발을 무릎 꿇게 한 것은 무엇인가? 최고의 장군이었죠. 한니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트루리아를 몰아낸 후 지중해를 4해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거대한 영토를 약 500여 년에 걸쳐 지배했던 로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며 팍스 로마라를 이뤄냈지만 2차 포에니 전쟁만큼은 엄청난 위기로 기억된다. 로마가 만들어질 때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적국 카르타고의 군대는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진격했다. 사실 알프스 산맥을 이 시대에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니발 장군은 해낸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시작된 2차 포에니 전쟁은 15년이나 지속되었고 로마는 국토의 절반이 유린당하고 집정관급 사령관 10명과 10만 명, 당시 인군 중에 10만 명이 넘는 병사를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초기에 트레시노 전투에서만 17,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칸나의 전투, 전쟁사에 남는 전투입니다. 칸나의 전투에서는 무려 7만 명이 희생당하는 참패를 겪었다.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 중에 칸나에에서 희생당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영웅론이나 인물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적장 한니발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벤치마킹하여 기마병을 보병과의 전투에 활용하는 기마전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니발의 놀라운 성공을 가져온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 혁신이었다. 어떤 말일까요?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까지 이끌고 넘겠다는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성공했다. 또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을 정보로 보고 적장의 성격을 파악한 후 상대가 어떤 수를 들고 나올 것인지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투를 구상했다. 획기적이죠. 그러나 15년에 걸친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 최고의 장군 한니발이 있었던 카르타고가 이겼겠죠? 아니요. 놀랍게도 한니발은 로마에 굴복하고 만다. 어떤 의미죠? 어떻게 한 시대에 패러다임을 바꾼 영웅이 로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을까? 카르타고에는 없었지만 로마에는 있었던 것, 바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즉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영웅을 이긴 것이다. 경영학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는 주제도 있지만 영웅이 제도를 만드느냐, 제도가 영웅을 만드느냐의 주제도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도, 시스템이 한 영웅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를 강력하게 만든 힘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한니발의 패전 원인 중 하나로 능력 있는 부하 장수의 부재를 꼽는다. 한니발 자신은 로마의 어느 장군보다도 뛰어났지만 그를 보좌할 부하가 없었다. 따라서 한니발은 넓은 전선을 홀로 감당해야 했으며 여기서 카르타고 전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게 독불 장군이 없다 그러죠. 독불 장군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반면 제도적으로 안정된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 후기로 접어들면서 한니발이 이끄는 군대와는 전면전을 피했다. 한니발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장군이 지휘하는 카르타고 군단의 싸움을 걸어 연이어 승리하며 한니발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았다. 똑똑하네. 그냥 한니발이 잘 싸우니까
한니발하고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옆에 있는 장수들의 군대를 계속 쳐서 승리를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오노 나나미의 분석입니다. 이에 시오노 나나미는 당시 로마는 공정한 법률과 평등한 사회, 관대한 대외 정책을 갖춘 제도가 건전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무한 경쟁 현실에서는 제도, 즉 건전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한 사람의 영웅이 이끄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여러 제도 중에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정치 체제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민주정이죠. 그러나 고대 로마인에게 당신 나라의 정치 체제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화정 로마의 정치 체제를 지탱했던 세 기둥, 즉 집정관, 원로원, 민회는 각각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죠?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왕정의 형태란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집정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날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는 이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정관을 2명으로 하고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예, 혼자서 하게 되면 이제 독재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집정관을 2명으로 해서 1년씩으로 제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 비상시에 한해서는 집정관을 한 사람으로 하고 그에게 독재관이라는 직함을 주어 일사불란한 통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어때? 이렇게 전시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가 필요하다라고 로마에서 인정을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치 체제에서 재밌게 볼 내용입니다. 귀족정의 형태란 원로원을 말한다. 원로원은 귀족과 집정관을 역임한 국정 원로로 구성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재정 통제권을 비롯한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하여 집정관의 독재를 막는 한편 민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법안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의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입법적 지도력을 행사하여 대중적 민주주의의 파괴력을 제어하는 기능도 담당했다. 예, 귀족정이죠. 예. 끝으로 민주정의 형태란 민회를 말한다. 이 민회는 말 그대로 평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민의의 투표를 통해 국가의 입법과 주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게 하여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 역할을 하게 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구성된 것이 바로 로마정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로마의 정치체제는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집정관에게 조명을 비추면 왕정, 원로원의 기능을 보면 귀족정, 민회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민주정이라고 단언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로마의 정치체제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조화롭게 융합된 혼합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니까 세계를 다스렸는지도 모르죠.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실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집단의 독재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이해관계의 조절을 달성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바로 로마 공화제라는 시스템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이다. 훗날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이 세 종류의 정치 체제를 혼합한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에 가까운 정치 체제라고 주장했다. 근데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인가 라는 것은 다음 문제로 남겠죠. 그 과제를 이제 경영에서 받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로마는 이러한 통치 시스템을 통해 당시의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리키니우스법 등의 일련의 개혁을 통해 모든 공직을 평민에게 개방했고 나아가 능력이 있으면 평민도 왕에 해당하는 집정관까지 오를 수 있는 나라가 공화정 로마였다. 로마인. 그냥 로마 이탈리아의 옛날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멋진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인들의 지혜를 빌려야죠. 누가? 현대 경영에서. 어떻게 빌릴 것인가 보겠습니다.
로마의 지혜를 현대 경영에 접목할 수는 없을까? 집정관, 원로원, 민회의 혼합 지도 체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기업의 주요 의결 기구는 주주총회, 이사회, 최고 경영자, 그리고 기타 경영자 계층이다. 여기서 로마의 집정관과 원로원 체계를 접목시킨다면 공동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 경영팀, 탑 매니지먼트 팀, TMT입니다. 이 장의 주제죠. TMT를 생각할 수 있다.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고 경영자는 경영의 주체로서 기업의 지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의사결정 논리는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의사결정은 논리와 이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도널드 햄브링과 펠리스 메이스는 경영자의 배경 특성, background characteristics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어퍼 에크론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지적 바탕이 그들이 입수한 정보를 왜곡하여 결국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최고 경영자에게만 의사결정이 주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죠. 그러므로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신념과 가치 판단 그리고 감정은 때때로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또 이때 조직 내부에 리더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그대로 실현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TMT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TMT의 의미는 이렇게 고독하고 감정적인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결단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경영의 해안을 구하려는 데 있다. 현재는 과거의 추세나 확률 분포로 예상하기 어려운 낯설고 새로운 현상들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단절의 시대로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기업의 생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기이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예, 그렇죠.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CEO 혼자서 결정하는 거는. 물론 기업이 속한 산업과 처한 상황에 따라 최고 경영자 한 사람에 의한 경영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최고 경영자가 자신을 둘러싼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회사의 경영 전략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기업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각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략 스텝 책임자, 운영 스텝 책임자 등이 회사의 비전 수립, 전략 수립, 관리 운영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혼자서 했을 때의 위험성을 같이 팀들이 나누게 되면은 정말 이상적인 경영 체제가 만들어지죠. 예,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난 1960년대까지 미국의 1000대 기업 중 TMT를 도입한 기업은 약 6%에 불과했으나 60년대 환경 변화가 극심해진 1980년대 초중반에 들어와서는 25%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 경영팀의 전문 구성인 CXO, Chief X Officer라고 합니다. X는 이제 다른 단어들이 알파벳이 계속 들어가겠죠? 어떤 것일까요? CEO를 필두로 CFO, CKO, COO, CWO, CSO, CIO, CTO 등의 많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예, 어떤 사람들일까요? CEO는 최고 경영자죠. COO는 최고 운영 책임자,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 CMO는 마케팅 관리자. CWO가 있습니다. Chief Web Officer죠. CSO는 Chief Strategy, 전략 기획자. CIO가 있죠. Chief Information Officer라고 합니다. 최고 정보 관리자. CTO, 점점 중요해지죠.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관리자. CFO, Chief Finance Officer, 재정 관리자. 그리고 CKO는 Chief Knowledge Offic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지식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MT의 구성인 중에서 CFO와 CKO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FO 많이 들으셨죠? 예, CFO는 기업의 재무를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를 말합니다. 예, 회계와 자금, 원가 분석과 감사 등을 총괄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여 경영에 관련된 재정적 자료를 제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이 나쁜 사업을 걸러낼 수 있고 향후에 부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치를 도출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CFO의 기능은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IMF 체제 이후에 크게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업들은 성장 일로를 걸었는데 금융 환경도 역시 우호적이어서 일상적인 재무 활동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 국내 기업들이 전략적 재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CFO의 역할이 대두되게 됩니다. CFO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이와 한국 경제는 회생을 위해 글로벌 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무한 경쟁 체제로 편입이 되었는데 훨씬 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이에 따라서 현금 흐름 확보와 구조 조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극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런 의사결정의 최종 브레인으로서 CFO가 더 큰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CFO는 현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CEO가 재무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무 의사결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의사결정을 CFO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KO는 최근에 더 중요해졌죠. 지식 경영의 도입 및 실천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CKO의 주된 활동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형식화 방안을 구축하고 아직 해당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적 지식 확보와 조직 구성원들의 활용, 실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하는 게 CKO입니다. CKO. 그래서 CKO는 이제 최고 지식 관리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 속에서는 TMT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현실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TMT는 존재할 수 있을까?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역사에서만 존재하는 환상 속의 경영제도일까? TMT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2009년도에 MS는 핵심 경영진인 CEO죠.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그리고 CTO로서 알라드, CF로서 크리스 리델, CRO, CSO로서 크레이크 먼디, COO는 케빈 터너, CTO는 데이빗 바스케비치로 이루어진 TMT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2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에도 MS 경영진은 CEO로서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CMO는 크리스 카포셀라, 그리고 CDO는 커트 델빈, CFO는 에이미 후드, 그리고 CTO로서 케빈 스캇, CLO는 이제 레이버 오피서죠. 브래드 스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CLO가 레이버 오피서도 있고 러닝 오피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썼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MS의 최고 경영자 회의는 1997년에 97년은 자이누리가 창립된 연도인데요. 예, 이때 이미 MS는 최고 경영자 회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통합과 기업 CEO의 비즈니스 화두 공유 및 대응책 모색을 위해서 존재해왔다. 참석자들에게는 세계적인 경제 추세 그리고 기술 이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CEO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전 세계에 참가한 동료 CEO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한다는 거죠. 외국 기업뿐 아니고 LG의 경우에도 당시 CEO를 제외한 최고 경영진 8명 중에 6명이 2000년대 초반에 2009년이죠. 아마도 2009년도에 최고 경영진 6명 중에 8명 중에 6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TMT를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LG전자에서 경영진은 CEO, CFO, CTO 등이 이제 조성진, 정도현, 박일평 등으로 구성된 이런 LG전자의 경영진도 역시 TMT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TMT가 이제 완전하게 장점만 가지고 있는 제도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TMT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많은 운용상의 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TMT의 장단점을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TMT 운영의 장점은 무엇일까? 최대 장점은 최고 경영자 한 사람에게 기대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한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각도에서 진행되는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인들의 집단 의사결정 체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보다 합의에 기반한 결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실행 속도의 향상이 훨씬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기업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 부서장이나 전략 스텝장이 참여하는 팀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겠죠. 세 번째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경영진을 교체할 때도 일관된 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차세대 CEO를 검증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G입니다. G의 전 회장인 잭 웰치는 전임 회장이었죠. 잭 웰치의 전임 회장이 그 존스 회장이었습니다. TMT를 통해서 이미 경영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팩에서도 에커드 파이퍼 회장이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창업자인 벤자민 로쟁 회장과 이사 겸 부회장인 프랭크 도일 및 로버트 테델로 3세가 공동으로 TMT를 구성해서 경영 전반을 이끈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뭐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이걸로 이제 딱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TMT의 각 세부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적절히 조정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입니다. 어떨까요? 사실은 TMT들의 의사결정들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 CEO의 역할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그대로 경영 의사결정으로 반영될 때 각각 상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TMT 경영진이 자신의 분야의 정보와 성과에만 매달릴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정보의 불확실성과 부분 최적화, 역시 경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서브 옵티마이제이션이죠. 부분 최적화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에게 주인이 3명이면 그는 자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복수의 리더들에게 명령을 받는 관리 범위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서 우리가 이제 TMT 경영의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뛰어난 리더, 즉 최고 경영자를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요인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기업이 성장할 때는 몇 명의 CEO를 양성해낼 수 있느냐가 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1950년대의 경영학 논문에서부터 검증되는 내용들이죠. 예. 이야기와 경영학의 결론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신이 아니다. 뛰어난 리더를 키워야 되죠. 최근 한국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단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변화를 읽어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연공서열형에 기반한 단순 협의체에 거치기보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경영진으로 구성된 TM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업은 리더의 방향 설정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며 한 사람의 탁월한 직관보다 여러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합의가 실행 측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TMT 경영. 우리에게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는 꼭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이런 경영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크숍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기 개발을 위한 워크숍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자신에게 적합성 있는 전문 직무는 무엇인가? 8개를 드릴게요. 이 중에서 1에서 8까지 우선순위를 적어서 한번 적어보죠. 그리고 이 분야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우린 지금 뭘 해야 될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서의 전문성, IT 관리 전문성, 전략 수립 전문성, 정보 관리 전문성, 기술 관리 전문성,
재무관리 전문성, 지식관리의 전문성, 아니면 자신의 분야. 이런 걸 하나 적어보면 되겠죠. 적성의 적합도를 한번 8개를 순서를 적어보시고 역량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실행을 위한 워크숍 문제로 들어가죠. 이제 기업 문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뜨끔하죠. 생산, 웹, 전략 수립, 정보관리, 기술관리, 재무관리, 지식관리, 전문성을 가지고서 진출하고 있느냐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다음 차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경영에 있어 이상적인 TMT를 한번 구성해 보시죠. 우리 임원들, 직원들을 한번 배치해 보는 겁니다. 또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 경영인의 순서를 넣어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TMT의 구성 요소는 누군지, 구성인은 누군지를 한번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서 구성한 TMT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인들은 각자의 직책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진단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우리 회사는 지금 구멍이 있느냐, 각각의 전문적인 경영진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런 TMT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은 사실은 아프지만 꼭 한번 해봐야 될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현대 TMT 경영 원형은 로마인이다. 로마의 한니발 장군이 시스템의 로마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장군들이 나오는 로마의 시스템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EO를 지속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TMT 경영, 탑 매니지먼트 팀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탑 매니지먼트 팀의 역할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의 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